탐욕스러운 형님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며느리, 결국 모든 재산을 물려받다. 당신들은 아버님의 돈만 원했지만 나는 아버님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막내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에 탐욕으로 가득했던 형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뭉클하면서도 인생의 교훈을 주는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 아버님, 제가 왔어요. 김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 박철수 회장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85세의 나이, 췌장암 말기. 의사는 길어야 2달이라고 했습니다. 아, 수진이구나. 박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며느리를 보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형님들은 안 오셨어요? 응, 바쁘다더구나.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 그리고 셋째 형님까지 세 분 모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병원에는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문제를 먼저 챙기고 있다는 것을. 수진 씨의 남편 박민수 씨는 사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박 회장이 일군 건설회사 대한건설의 시가총액은 2천억 원. 여기에 강남의 빌딩 3채, 서초동 아파트 5채, 그리고 각종 주식과 예금까지 합하면 재산은 3천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형님들은 일찍부터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가 각자 몫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그는 아버지의 회사 대신 작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남짓. 형님들이 타는 외제차와 달리 그는 10년 된 소나타를 몰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죽 끓여왔어요. 호박죽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수진 씨는 보온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넌 정말 내 진짜 딸 같구나.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수진 씨와 민수 씨의 결혼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박 회장이었습니다. 8년 전 둘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안 돼. 그 집안이 뭐가 있다고. 수진 씨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과장,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박 회장이 보기엔 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수진이 없이는 못 살아요. 민수 씨는 완강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한테서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내 재산은 없는 셈 치고 살아. 결국 둘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 5천만 원짜리 투룸. 신혼여행은 제주도 2박 3일. 형님들의 호화로운 결혼식과 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형님, 막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 안 듣고 큰 형수가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재산 한 푼 못 받을 줄 알아야지. 형님들은 내심 기뻐했습니다. 막내가 아버지 재산에서 제외되면 자신들의 몫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두 사람이 함께 일궈나가는 소박한 삶이 행복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전문 간병인도 있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난 집에서 지낼 거야. 내 집에서. 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누가 돌봐드려요? 형님들은 회사 일로 바쁘시고. 내가 돌볼게요. 그때 수진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버님 모시겠어요.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간병할게요. 수진아,
너 직장도 있는데 어떡해.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사표 낼게요. 괜찮아요. 수진 씨는 당시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형수, 괜찮겠어요? 간병이 얼마나 힘든데. 둘째 형수가 걱정인 듯 물었지만 표정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막내 아들 내외의 집으로 왔습니다. 좁은 투룸에 시아버지의 침대가 놓이자 공간은 더욱 비좁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너까지 고생시키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수진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그녀는 일어나 아버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시아버지를 위해 저염식, 저당 식단을 공부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약을 챙겨드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까지 걸어가는 재활 훈련을 도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버님 잘하고 계세요. 아이고 힘들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2걸음 더 가셨어요. 오후에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님께 책을 읽어드리거나 함께 TV를 봤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수진아,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너희 결혼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다 과거 일이에요. 지금 아버님은 제 남편의 아버지이시고 제게도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너 직장도 그만뒀잖니. 직장은 다시 구하면 돼요. 하지만 아버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말에 박 회장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형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그것도 30분 남짓.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희 바빠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명절이 되면 수진 씨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친정댁으로 갔습니다.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박 회장은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난 거기 가기 싫어. 애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보여. 아니에요 아버님. 형님들이 바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다 안다. 내 눈치를 보는 게 보인다고. 수진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일군 노인이 정작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2년의 간병 생활 끝에 박 회장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산책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진작 요양원 가 있었을 거야. 아버님,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 한 거예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여보, 정신 차려. 퇴근길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다리가 크게 다쳐 6개월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시아버지와 남편 2사람을 동시에 돌봐야 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밤에는 남편 곁을 지키고 새벽에는 집에 돌아와 아버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넌 언제 자니?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랑 아버님만 빨리 건강해지면 돼요.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민수도 아픈데. 아니에요, 형님.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보기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용 다 될 테니까 좋은 요양원 알아봐요. 형님, 아버님은 집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형수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큰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기를 바랐습니다. 막내네 집에 계시는 것이 불편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막내 며느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느새 일어나신 박 회장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내가 걸어야지.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너무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냐, 다 보인다. 넌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요양원에. 안 돼요. 아버님은 여기 계셔야 해요.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 제가 큰 소리를. 아니야, 괜찮아. 수진아, 왜 그렇게까지 날 돌보려고 하니? 박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 친정 아버지 말씀드린 적 있으시죠? 응, 들었지. 좋은 분이라고. 제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어요. 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취업 준비가 힘들다고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야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갔는데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괜찮아, 수진아. 넌 내 인생 살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예요. 그래서 아버님만큼은 제대로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친정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것을 아버님께 하고 싶었어요. 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요양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옆에 계셔주세요. 제가 아버님께 잘하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 회장과 수진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며느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참 바보같이 살았어. 돈만 벌면 다인 줄 알았지. 아버님, 애들한테 사랑을 제대로 못 줬어. 매번 일한다고 바쁘다고. 아이들이 크는 동안 제대로 안아준 적도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 그래도 아버님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돈을 많이 벌어놨더니 자식들은 내 돈만 바라보더구나.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민수는 달라요. 민수는 아버님을 정말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안달아, 수진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그 착한 아이의 결혼도 반대하고. 한편 민수 씨는 6개월간의 재활 끝에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은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나 때문에. 무슨 말씀을. 우리 부부인데. 아버지도 그렇고 나까지. 정말 미안해. 당신,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민수 씨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과로가 누적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진아. 민수 씨가 다급하게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박 회장도 놀라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119 불러. 병원 진단 결과는 극심한 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우울증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은 푹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민수 씨와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박 회장이 자책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미처 아내를 챙기지 못한 거예요. 아니야, 다 내 탓이야.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큰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 씨도 쓰러졌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입소 가능하대요. 아버지,
이제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죠.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싫다. 난 안 간다. 아버지, 내 말 못 들었냐? 난 수진이 곁에 있을 거야. 수진 씨가 죽어가는데도요. 큰아들의 말에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수진 씨가 깨어난 것입니다. 수진아, 깼구나.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넌 약한 게 아니야. 민수 씨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아버님 요양원 보내시려고요? 수진 씨가 큰형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수진 씨. 이제는 당신도 쉬어야죠. 안 돼요. 아버님은 집에 계셔야 해요. 수진 씨,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신경 쓸게요. 수진아, 그만해. 민수 씨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 쓰러지면 나는 어떻게 해? 그때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님,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내 평생 너만큼 날 아껴준 사람은 없었어. 아버님, 하지만 이제 그만해. 넌 충분히 했어. 이제 내 건강을 챙겨야 해. 싫어요. 아버님, 싫어요. 수진 씨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내 부탁이다. 이제 그만 좀 하자. 난 괜찮아. 아버님,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가 요양원에 가더라도 가끔 얼굴 보러 와줘.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할 거야. 결국 박 회장은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첫날,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재산을 불렸습니다. 자식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사랑입니다. 진심입니다. 관계입니다. 사장님, 면회객 오셨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누구? 박민수 씨와 김수진 씨 부부라고 하시는데요. 박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아, 벌써 왔니?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수진 씨는 한결 건강해 보였습니다. 푹 쉬고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회사는? 저 오늘 휴가 냈어요. 아버지 뵈러 와야죠. 그날부터 부부는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형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지만 막내 부부는 빠짐없이 왔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직장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직 괜찮아요. 조금 더 쉬다가 천천히 알아볼게요. 돈은 괜찮냐? 저희 저축한 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실 그들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수진 씨의 수입이 없었고 민수 씨의 교통사고, 치료비로 저축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은 요양원 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요? 무슨 일이신지.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며칠 후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님,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시죠. 상속인은 4분의 자녀분들이신가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따로 유증을 남기실 분이 계신가요? 네. 제 막내 며느리 김수진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모든 재산을요?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네. 건설회사 지분, 빌딩, 아파트,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까지 전부 다요. 하지만 회장님, 다른 자녀분들께서는 유류분 청구를 하실 텐데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청구할 권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녀분들과의 관계라고요? 박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6개월간 제 자식들이 몇 번이나 다녀갔는지 아십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2번, 둘째는 1번, 셋째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막내와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씩 빠짐없이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게다가 큰아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나 된다면서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재산이 3천억이 넘는데 한 달 요양원비 500만 원이 아깝다는 겁니다. 제 친자식이.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면 수진이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옵니다. 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면 전화로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진정으로 저를 사랑한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회사의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화면 속 박 회장을 보며 임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가 가진 대한건설 지분 60%를 막내 며느리 김수진에게 양도합니다. 뭐라고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한테 회사를요? 그게 제 결정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둘째 아들도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며느리한테 넘긴다고요? 여러분이 회사를 위해 일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월급을 받고 한 일입니다. 제 지분은 제 것이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미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김수진 씨가 대한건설의 대주주입니다. 아버지, 이럴 순 없어요. 민수한테도 안 주고 왜 며느리한테 줘요? 그건. 박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도 관심이 없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다릅니다. 사실 박 회장은 수진 씨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할 때 얼마나 능력 있었는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수진 씨는 경영학 석사 출신입니다. 대기업에서 5년간 일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진 씨를 대주주로 인정하고 계속 일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떠나든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상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사회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나 큰 형수예요.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좀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수진 씨는 만남에 응했습니다. 다음 날 강남의 한 고급 카페. 3명의 형수가 수진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앉아요.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아버님이 당신한테 회사 지분을 넘긴 거 알고 있죠? 네, 그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둘째 형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수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 인정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버님이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2년 넘게 아버님 곁에 붙어서 얼마나 꼬드겼으면. 셋째 형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가 증거를 찾을 거예요. 당신이 아버님을 속였다는 증거를. 저는 아버님을 속인 적 없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님이 편안하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지분을 포기해요. 지금 당장. 큰 형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지분양도 계약서예요.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건.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못해요? 돈이 아니라면서요? 아버님의 뜻을 거스를 순 없어요. 웃기고 있네. 그냥 돈이 좋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수님들, 그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얼마나 안 찾아왔는지 아세요? 뭐? 요양원 6개월 동안 큰형님은 2번, 둘째 형님은 1번, 셋째 형님은 아예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에요. 수진 씨, 아버님은 평생 돈을 벌었지만 정작 사랑은 못 받으셨어요. 마지막만이라도 진심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돈이 필요해서 간병한 게 아니에요. 제 친정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후회가 있어서 시아버님만큼은 제대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당신 핑계고 핑계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직장 그만두고 밤낮으로 아버님 모시고 남편까지 다쳐서. 그래도 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큰 형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시간은 누구나 만드는 거잖아요.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들, 저는 지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건 아버님의 뜻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약속. 회사는 형님들이 계속 경영하시게 할게요. 저는 그저 대주주로만 있을게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분배도 공정하게 할게요. 정말이에요? 네. 아버님의 뜻을 존중하되 여러분의 몫도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뭔데요? 앞으로 아버님을 자주 찾아뵈세요. 아버님은 돈보다 가족이 필요하세요. 그 말에 새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이 밤에 왜? 아버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큰 걸 주신 거예요? 박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아버님, 나 이제 얼마 못 산다. 무슨 말씀을? 의사한테 들었어. 암이 재발했다더구나. 췌장암이.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길어야 석 달이래.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아버님, 그래서 서둘렀어. 내 뜻을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평생 잘못 살았어. 돈만 쫓아다녔지. 정작 중요한 건 놓쳤어. 아버님, 자식들한테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어. 그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 꼴이 됐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달랐어, 수진아. 넌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아버님,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냐, 당연하지 않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특히 요즘 세상에는. 박 회장이 수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재산을 받아라. 그리고 잘 써라.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쓰고 좋은 일에도 쓰고. 아버님,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 자식들을, 내 손자들을 잘 챙겨줘. 그 애들도 나쁜 애들은 아니야. 그저 돈에 눈이 멀었을 뿐이지. 아버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때 내가 옆에서 도와줘. 네, 아버님, 약속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를, 그리고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꼭 석 달 후 박철수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4명의 자식과 며느리 수진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모두가 울었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큰형이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우리가 너무 못됐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못 모셨어. 형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는 돈만 생각했어.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어. 둘째 형도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우리가 못한 걸 당신이 해줬어요. 형님. 셋째 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임종도 제대로 못 지켰어.
있어. 회사 미팅이 있다고. 정말 못난 자식이야. 형제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 분배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철수 회장의 전체 재산 3,200억 원 중 형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대한건설 지분 60%, 강남 빌딩 3채, 서초동 아파트 5채, 그리고 예금 1,500억 원은 며느리 김수진에게 상속한다. 형제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내 아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단 다음 조건을 지킬 것. 첫째, 회사 경영은 기존 임원진이 계속한다. 둘째,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주주인 김수진 씨와 협의한다. 셋째, 형제 간 우애를 지키며 서로 돕고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각 자녀분들께 아버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철민아, 넌 내 첫째 아들이다. 어릴 적엔 참 착했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빠 하던 내가 기억난다. 그때의 그 순수함을 잊지 말아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사랑이다. 가족이다.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란다. 아빠가.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아들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철수야, 넌 아빠를 제일 닮았다. 돈을 버는 수완도 일하는 모습도. 하지만 아빠의 실수까지는 담지 말아라.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는 실수 말이다. 내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해라. 그게 진짜 성공이다. 아빠가. 셋째 아들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호야, 너는 항상 바빴구나. 아빠 만나러 오는 것도 바쁘고 전화하는 것도 바쁘고. 하지만 아들아, 시간은 만드는 거란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 아빠가. 그리고 막내 민수의 편지. 민수야, 내 막내 아들. 넌 항상 아빠 걱정만 했구나.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여줬어. 수진이라는 좋은 아내를 만나 정말 다행이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재산을 수진이에게 준 건 내가 돈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그 재산을 잘 관리할 거라 믿는다. 그리고 너희 형들도 도울 거라 믿는다. 행복해라 아들아. 아빠가. 내 형제는 모두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에게도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넌 내 진짜 딸이나 다름없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거야. 마지막 몇 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 재산을 내게 주는 건 내가 탐욕스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 돈으로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좋은 일에도 많이 써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 내 아들들도 잘 챙겨줘. 그 애들 나쁜 애들 아니야. 그저 돈에 눈이 멀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줘. 마지막으로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나는 사랑이 뭔지 알고 갔어. 행복해라 수진아. 아버지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 사랑한다. 수진 씨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님, 민수 씨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막내 민수의 편지를 펼치며 눈가가 붉어진 그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수야, 넌 참 착한 아들이다.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주고 아버지를 사랑해준 너희 아내도 고맙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거라. 아빠가. 민수와 수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생과 눈물이 한순간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제들도 편지를 읽고 각자의 마음속 후회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눈물 속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수진 씨와 민수 씨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진심과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과 사랑이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도 주변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